한번 시나리오를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12월 약방기로 들어갔잖아요. 12월 달 같은 경우 최고 강량이 맑은 날에 봐야 뭐 800줄, 보통 600줄 이하인 날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600줄, 800줄밖에 안 되고 그나마 이제 비가 오거나 흐리면은 그 이하로 떨어 100줄 이하로 떨어지게 될 텐데 근데 세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약방기 때요. 근데 토마토는 지금 7화방, 8화방, 오이는 지금 성장해서 오이를 뭐 10개, 15개 달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환경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약광이다. 그러면 어때요? 착과수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광이 없어요. 600, 800불밖에 안 돼요. 착과수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착과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부는 약광기 때, 그러니까 광이 없는 시점에서 약광기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흐린 날이 한 4, 5일 지속되잖아요. 그럼 뿌리가 있던 쩔어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한 4, 5일만 햇빛이 안 좋으면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녹아버려요. 뿌리가, 왜냐면 새로운 뿌리라는 것은 사람 머리카락랑 똑같아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뿌리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지나면은 전부 사라지거든요. 만약 새로운 뿌리가 안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광이 일주일에 안 들어온다. 그럼 어때요? 뿌리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뿌리로 양분을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 쪽으로. 광합성 양분을 아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광합성을 하긴 했어요. 조금밖에 안 했을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뿌리에서 양분을 많이 빼기 위해서는 착과수를 처음에 조정하라고 했죠. 두 번째가 근권에 함수율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함수율 떨어진 그것 때문에 아래쪽으로 양분을 더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방기 때는 지하부를 굉장히 건조하게 한다. 그 건조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광합성 양분을 뿌리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게 우리 도와준다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EC예요. EC를 높인다는 것은 어때요? 건조하게 만드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EC 자체가 수분 스테를 주거든요. 수분 스테를 준다는 얘기는 뿌리 쪽으로 양분을 더 땡길 수가 있다. 제가 그 얘기죠. 식물의 뿌리는 뭐가 같다? 근육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육과 같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는 근육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EC를 높여서 스트레스를 주거나 뿌리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주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뿌리 쪽에 양분을 더 이동하게 되고 그러면 이동할 때 어떻게 돼요? 과일을 제거해서 과일로 갈 양분까지 뿌리로 가게 한다고 하면 뿌리를 보조할 수가 있죠. 근데 약방기 때 배진의 함수율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더 빨리 녹아 없어지겠고 거기다가 병들이 발생하겠죠. 뿌리에 오는 온갖 병들이 잡을 수가 있는 조건들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방기 때는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시나리오 하나 썼어요. 뭐냐면은 과체로 온실인데요. 현재 2월 말이에요. 함수율이 약 5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진 A씨가 7.0이에요. 지금 2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우리가 뭘 알아요? 3월달에 광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온도도 올라갈 시점이지만 광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럼 근본에서. 일단은 식물이 광이 강하다는 얘기는 뿌리에서 물을 잘 빨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환경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근권의 이씨를 식물체가 물을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씨를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이씨를 낮춰야 되겠죠. 낮춘 조건을 어떻게 해요? 공급 이씨를 낮추는 방법을 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배행률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배행률을 높여도 이씨가 낮아져.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수율을 계산할 때 우리가 근권 이씨를 조절할 때 뭘 했냐면은 공급 이씨가 높을수록 뿌리의 이씨는 높아지고 배행률이 높아질수록 근권의 이씨는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권 이씨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공급 이씨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배액을 많이 빼서 배행률을 높이거나 하면은 이씨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두 개 다 이씨도 낮추고 공급량도 늘려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율을 좀 높이고 싶잖아요. 함수율을 지금 55%인데 한 65%, 70%까지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공급 시간을 그러니까 마감 시간을 일찍 끊을까요? 아니면 늦게까지 물을 줄까요? 당연히 늦게까지 물을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배양의 공급 시간도 앞으로 당기게 되면은 배진의 함수율을 좀 더 올릴 수가 있겠죠. 이건 지금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현장에서 갔는데 초대가 약해. 초대가 약한데 왜 약한가 봤더니 과가 많이 달렸어. 그리고 광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를 새로 나오는 기존에 달린 과는 제거하기 아깝죠. 그럼 새로운 과일이 못 달리게 화방을 계속해서 오일을 계속해서 날려버리면은 뿌리 발달을 우리가 도움이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온실에서 통제를 할 때는 온실 통제한다는 거는 뭐
근권의 이시나 함수율도 조절하고 그다음에 온실의 온도도 조절하고 그다음 안 될 경우에는 과일이나 잎을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조절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성 있는 법을 택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성이 높아도 위험한 건 하지 않아요. 항상 안전한 방법을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 있는 걸 택한다는 거죠.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환경을 제어해서 내가 얘를 갖다가 잎을 작게 만들고 싶어. 잎을 작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 온도를 높여도 잎이 작아질 것이고 근권 이시를 높여도 이시가 잎이 작아질 것인데 근권 이시를 높이는 거는 돈이 안 들어요. 근데 평균 온도를 올리는 건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돈이 안 들어가는 근권 이시를 먼저 높이고 나서 그래도 안 됐을 때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택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히드름병에 대해서 뒤에서 사진 보여주면 할 텐데 제가 이건 미리 얘기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라 히드름병, 그러니까 푸사리움에 의한 감염병들이 토마토나 오이나 뭐 파프리카나 고추나 굉장히 심하게 오거든요. 모든 과채로 해서 공통적이에요. 상추에서도 푸사리움 감염병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푸사리움 감염병에선 히드름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히드름병으로 진단하면 돼요, 안 돼요? 진단은 하죠. 히드름이 있어요. 그랬더니 뿌리를 쪼개보니 푸사리움 증상이 강해. 그리고 얘는 푸사리움병으로 진단했어. 거기까지 끝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 해야 될 게 얘가 왜 히드름병이 걸렸냐를 찾아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 내가 컨설팅을 하고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씩 받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푸사리움 윌트입니다 하면은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푸사리움 윌트가 걸렸고 이것을 그러면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해결 방법이 쉽죠. 왜 걸렸는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푸사리움 윌트가 걸리게 되면은 일단 배액구를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배지에 수경재배할 때 배지에 배액구가 잘못 뚫려 있으면은 배지가 물이 안 빠짐으로써 물이 고인 증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배지를 들어봐서 배지가 무거운데 이상하게 무거운데 물을 많이 줘서 무거운가 아니면은 배액구가 잘못 설치돼서 무거운가를 확인한다. 그래서 배액구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면은 푸사리움이나 풋머리병에 걸리는 위치들이 있거든요. 구배가 틀어졌는 걸 봐요. 일단은 겉터베드는 위에 보이기 때문에 구배가 틀어져서 물이 넘치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겉터베드는 약간 고급 베드고 옛날부터 사용됐던 것들은 U자형으로 된 스티로폼 베드거든요. 이런 경우는 구배가 틀어졌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구배가 확인을 해서 구배가 내려앉았는지를 봐서 구배가 내려앉았다. 내려앉았다는 건 뭐예요? 거기가 물이 고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그 자리에서 감염된 식물자를 제거하고 지금 잡기는 못해요. 잡기가 종료되고 나중에 새로 온실을 정비할 때 구배를 다시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맞춰주지 않고 내년에 또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푸사리 발생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농장을 갔더니 진흥청에 보냈더니 푸사리움 윌트래요. 그래서 배지를 교체하고 뭐 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될까요? 내년에 또 심으면? 구배를 안 잡으면 내년에 또 그 자리에 또 걸리게 되죠. 이것들요. 그래서 구배를 새로 잡아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리고 구배를 잘 못 맞춘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컨설턴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 농장만 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농장을 보거든요. 재밌는 게 많아요. 농장에 가보면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배 잡는 방법도 사람들이 되게 편하게 하려고 뭐라고 하냐 이거 잡기에 있어갖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봐서 이 농장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알려주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닐 때 컨설턴트를 볼 때 뭐가 보냐면은 농민들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그 효율적이라는 게 아주 그냥 경제성만 따져갖고 위험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페가 보면은 다 배액구가 잘못된 것도 스페고 배액구의 기울기가 배대의 기울기가 뒤틀린 것도 뭐예요? 스페죠. 그리고 그러면 약관기에 늦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스페 아니에요? 걔도 스페죠. 약관기에 물을 일찍 주는 것도 스페죠. 그래서 근데 배양의 공급 농도를 높이는 거는 내가 2.5도 주다 3.0으로 공급을 했어요. 이거는 스페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스페를 감소시키는 거죠. 왜냐? 식물체는 이시가 높게 되면은 더 건조하게 느끼기 때문에 얘가 스페를 받을 확률이 더 줄어들어요. 이게 스페라는 건 뭐냐? 제일 큰 스페의 위험이 바로 상투압이에요. 상투압이 뭐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삼투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근권 일반적으로 뿌리가 배지보다 삼투압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왜 높냐? 양분이 있잖아요. 양분이 농축돼 있잖아요. 칼슘도 농축돼 있고 가리도 농축돼 있기 때문에 농축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뿌리로, 그러니까 양분 농도가 낮은 그 뭐죠? 배지에서 뿌리로 물이 들어갔는데 근권의 이시를 높여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물량이, 그러니까 삼투압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 습해가 적게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광기 때 근권 이시를 높이는 이유는 바로 삼투압과 관련이 있다. 삼투압이 만약에 근권의 삼투압이 높다고 하면은, 물론 뿌리가 더 높긴 하지만 이 차이를 줄여준다고 하면은 식물체가 삼투압에 의해서 뿌리가 상처나는 일은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풋마름병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토경재배에서의 풋마름병 가장 큰 원인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지하 수위가 올라갔을 때 발생을 해요. 토경재배에서. 그래서 지하수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배지의 습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풋마름병은 중요한 게 또 하나가 그 세균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지백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지백전염은 뭐냐? 손에 세균을 묻힌 다음에 다른 것들을 건들게 되면은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풋마름병 같은 거 예방할 때 우리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습해를 받아서 뿌리가 상처나고 그것에 의해서 풋마름병이 발생한 다음에 풋마름병에 걸린 나무를 저격이라든가 이런 수확 같은 작업을 해서 손에 세균 지백이 묻은 다음에 이것을 건전한 나무를 건들게 되면은 글로 옮기는 과정들이 있다. 그래서 풋마름병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는 토양 오염에서 오는 것도 일부 있지만 2차적인 감염이 크다. 그러니까 뭐냐? 작업 도구나 손에 의해서 건전한 나무로 옮기는 것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작업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풋마름병은 종자로 전염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풋마름병. 그러다 보니까 풋마름병은 주로 작업 과정, 습해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풋마름병 예방하려고 하는 농장들의 조치가 있어요. 우리 농장 가보면은 들어갈 때 뭐 있나요? 클로로칼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락스라고 불리는 약재로 만든 발판을 밟고 온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판을 놓게 되면은 우리가 작업자나 밖에서 들어오는 신발에 묻어도는 풋마름병의 농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다는 거죠. 이들이요. 근데 이거는 하나 문제는요. 이거는 너무 많이 틀려갖고 제가 저걸 했어요. 뭐냐면은 다시 냈어요. 한 문제를.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많이 틀렸다. 토마토가 시드는설 보이는데 원인은 아닌 것은 뭐예요? 일단은 풋마름병은 뿌리에 오는 병이죠. 다 아시다시피. 시드름병 말 그대로 푸사리움의 감염병이지만 시드로 죽는 거예요. 풋마름도 말라 죽는 병이죠. 그 다음에 뿌리옥선충은 뭐예요? 뿌리에 뭐를 일으켰어요? 혹을 만들었죠. 그러면 혹을 만들면 잘 살까요? 뿌리 발달이 안 돼요. 뿌리가 이상하게 커지기만 하지 잔뿌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뿌리옥선충 같은 경우는 바로 식물체의 물을 흡수하는데 방해하게 된다. 이것도 뿌리병의 일종이에요. 뿌리옥선충 같은 거는. 그래서 생각보다 지난번에 이게 많이 들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5월 달이에요. 지금 5월 달인데 지금 한 7단까지, 그러니까 마디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초대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의심되나요? 지금 5월이면 우리가 알 게 뭐가 있어요? 환경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광이 매우 강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온도가 비교적 한낮에는 높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 다음 제가 7단이라고 했죠. 7단이라는 건 성장이 굉장히 높은, 식물체가 큰 상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왜 식물체가 약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런 성격이라고 하면 의심해야 될 게 흡수하는 물과 증산하는 양이 이게 일치하느냐. 예를 들어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보다 광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뺏기니까 식물체가 몸을 작게 만들어서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광이 너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할까요? 광이 너무 강해서 세력이 약해지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차가워야 되겠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웬만한 과체류에서 웬만해서는요 3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거의 차광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때는 과체류가 필요한 광량보다 거의 2배 이상의 광이 들어온 시기가 있죠. 그래서 차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책에 나온 것을 좀 보고 갈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위축된 증상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위축된 증상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게 식물체가 생장점이 위축되고 이렇게 막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의심해요. 하나는 호르몬 장애와 바이러스를 의심하거든요. 바이러스가 바로 저 위축되고 모양을 뒤틀려 버려요. 이것들요. 호르몬 장애도 호르몬을 여기서 말하는 호르몬이라는 거는 제초제 포함이에요. 호르몬이랑 제초제 포함해서 이런 제초제라든가 바이러스들은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원래 토마토가 오이가 갖고 있어야 될 모양이 아닌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것들요. 그러면은 이것이 왜 걸렸을까? 그러면은 얘가 바이러스인지 아니면은 뭘 알아야 돼요? 호르몬 장애인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이걸 딱 봤을 때 보면요, CMV나 TMV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CMV, TMV 증상이 이 컨설팅을 하려면 뭐라 해야 돼요? 일단은 이 이상 증상이 호르몬 장애나 바이러스와 같은 증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호르몬 장애이기도 같기도 하고 CMV, TMV 증상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CMV, TMV의 바이러스 키트를 이용해서 우리 진단을 해본다. 먼저 여기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 생각할 게 이 사람 할 때 이제 과거에 어떠한 농약을 뿌렸나를 우리가 제초제를 뭐 뿌린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이라도 뭐 뿌린 게 있나 확인해 보고, 그걸 보고 나서 우리가 해야 돼요. 제초제를 사용했는지 회복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CMV, TMV 바이러스 키트가 굉장히 비싸요. 한 건 검사하는데 한 15,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재료값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앞단계로 먼저 가요. 바이러스하고 이제 경험이 많게 되면은 이 진단 키트를 넘어서서 먼저 호르몬인지 호르몬 피해가 아닌지부터 그때 판단하거든요. 호르몬 피해가 거의 확실하면 굳이 진단 키트로 갈 필요가 없죠. 근데 정식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단계가 CMV로 가고 호르몬으로 가는 순서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해야 될 게, 만약에 호르몬 장애였다. 그럼 뭐예요? 그냥 호르몬 장애고 다른 것들이 발생 안 하겠죠, 이것들이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지금 제가 저 수업 중이라요. 예? 아닌데요? 옛날 주던데? 일단요, 저희가 일단 특징이었어요. 이 바이러스 증상이나 제초제 피해나 공통점이 뭐냐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그걸 즉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굳이 갖고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옮기지만 제초제 피해 같은 건 옮기진 않거든요. 근데 이걸 제거해주면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죠? 경험해 보셨죠? 이 옆에 걸 제거하면, 하나를 제거하면 옆에 것들이 더 커지거든요. 생육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물론 이거 하나 뽑아놓은 만큼 생육이 좋아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포기를 뽑으면 양쪽에 있는 나무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손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1000포기를 심었는데 1000포기를 심었는데 내가 100포기를 뽑았어. 그 10% 손해가 갔잖아요. 실제는 10% 손해가 아니라 한 5% 손해밖에 안 돼요. 실제로. 그 나무들을 중선 뽑아주게 되면은 옆에 나무들이 좀 더 생육이 좋아지고 수확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렇게도 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제초제 피해를 좀 볼 건데, 제가 제초제 피해가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러스 뭐냐면은요, 지금 지하수를 깊게 파지 않은 사람이 5m짜리 관정을 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하수라고 볼 수는 없죠. 건천수인데, 이 사람이 한 몇 년간 농사를 잘 하시다가, 수경재배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올해 몇 년 전에 갑자기 이 사람이 파프리카하고 토마토하고 반반 심어서 1헥타, 2헥타 대농이거든요. 근데 파프리카 잎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토마토는 완전 뒤틀리고요. 파프리카가 토마토보다 좀 이런 이산이 계통의 제초제에 좀 강한 편이더라고요. 좀. 그런데 아무튼 얘도 수확이 안 되죠. 수확은 하긴 하는데 찌그러져 갖고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를 찾아보니 결론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건천수의 영향이더라. 그래서 시기가 5월인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철원 지역에 옷 심는 시기가 5월 초 정도에 이제 모를 심게 돼요. 모를 심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초기 제초를 뿌리죠. 플라즈마로. 제초제가 어때요? 지하수가 5m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 지하수 가득 있을 때는 눈물이 안 들어오는데 만약에 지하수를 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수가 들어가겠죠, 그 틈으로. 그래서 이제 제초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할 게 뭐가 있어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죠. 뭐예요? 관정을 50m짜리 하나 더 파세요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왜냐면은 여기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초제 피해 받으면은 일단은 경제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건 아무리 농사를 져도 이때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그런 이제 방법 그렇고요. 근데 제초제 피해가 있어갖고 그 다음에 제초제 피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초제는 아주 극미량으로 피해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했죠. 뭐예요? 이산화 제초제를 병뚜껑에 담아갖고 토마토나 오이 생장점에다가 뿌리지 않고 냄새만 맡아주면은 일주일 있다 이렇게 오그라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나중에 제가 여기 씹으면 보여드릴게요. 안 뿌리고 그냥 냄새만 맡아도 그러니까 그 유중에 의해서 오그라들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 어때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년도에 제초제를 갖다가 이제 고압 분무기를 쓰느라고 주변 뿌리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깜빡하고 그냥 놔두고 그 약을 갖다가 그 노즐 갖다가 다시 온실 안에서 살충제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오그라들었죠. 근데 이분 재밌는 게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누가 내 온실에다가 제초제를 뿌렸다.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게 보령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령에서는 지하수 오염이었거든요. 누가 제초제 뿌리고 갔다고 와 해서 했는데 그 CCTV를 아무리 봐도 뭐 그 온실에 나타난 사람들이 없거든. 되게 보면은 그 CCTV가 달려 있거든요. 왔다 간 사람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지하수를 봤더니 지하수가 깊이 뭐 10m, 15m밖에 안 판 상태가 돼버리니까 뭐 이거는 지하수라고 볼 수가 없죠. 다 건천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하수 사건이었고 이거는 그 노즐에 그 고압 분무기 노즐에 묻어있던 제초제에서 전체 온실에 망가진 사건이었다. 그럼 제초제 피해가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죠. 그다음 또 하나가 요거 같은 건 철원인데 이것도 철원인데요. 여기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름이 돼요. 거의 이제 9월달 여름인데 이제 유증기가 논에다 뿌렸던 제초제가 증발하면서 공중에 떠 있다가요. 이게 온실 안으로 유입된 사건이에요. 이것들은. 그러면서 온실은 터널이잖아요. 터널은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어때요? 1m에서 100m까지 쭉 가요. 한 동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토마토 하기 전에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논에서 한 몇십 미터 떨어진 고추밭에 고추가 다 오그라드는 거야. 근데 제초제를 논에다 뿌렸대. 근데 거기까지 제초제가 왜 날아왔죠? 날아온 이유가 바로 뜨거운 그러니까 제초제를 뿌렸는데 온도가 뭐 35도, 34도 되니까 그것이 하늘로 날아갔다가 바람이 부니까 고추밭에 덮쳐서 고추를 다 작살낸 사건이었거든요. 유사하다는 거겠더래요. 그래서 이게 근처에 논이 있는 경우에 이게 뭐 자주 나는 사건은 아닌데 가끔 한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약을 뿌릴 때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초제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글리포세이트 이런 제초제가 있는데요. 이 제초제는 흙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초제로서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흙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제초제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제초제가 일단 흙하고 만나면 그게 만약 제초제를 뿌렸는데 그게 흙 속에 계속 남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흙하고 만나면 거의 불용화가 돼요. 거의 어떤 건 바로 불용화 되고 어떤 거는 며칠 안에 불용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초제, 그러니까 특히 온실에서 뿌리는 제초제들은 거의 다 흙하고 만나면 불용화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초제는 흙에서 특히 원해형에서 쓰는 제초제들은 흙하고 만나면은 불용화가 되는데 파이프나 비닐하고 만나면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제초제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에 붙어 있다가 이제 낙하되면서 들어오는 제초제 피해고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 붙어 있다가 플라스틱이나 이런 그런 온실 파이프 같은 데 붙어 있다가 온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두들기 재배를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두들기 재배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 지금
두들기 재배죠. 그러니까 두들기 재배를 할 때 어떤 효과를 기대했을까 이분은 지금 간격을 보면은 제식 간격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두 폭을 씹어야 되는데 두 줄기를 뺀 거죠. 이 사람은 어떤 효과를 원했을까요? 첫 번째, 묘값을 아끼려고 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묘값을 안 아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심는데 두 줄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수확량을 올리려고 했겠죠. 근데 수확량이 이제 올라가겠느냐 이거죠. 일단은 식물은 뭘 먹고 사나요? 두 줄을 뺐을 때? 일단 식물이 먹고 사는 거 뭘 먹고 살아요? 질소, 인산, 가리 먹고 살아요? 아니죠. 뭐 먹고 살아요? 질소, 인산, 가리는 그냥 비타민 같은 거고 우리가 얘네가 뭘 필요해요? 실제로 햇빛 양이 중요하죠. 그러면은 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온 햇빛 양을 갖고 얘기하는데 내가 평당 8포기 심는 거 18포기 심었는데 평당 8포기 심고 두 줄기를 뺐어요. 그럼 16포기가 되거든요. 그럼 16포기가 됐을 때 8포기 심었을 때보다 그럼 양이 2배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은 그 2배가 나올 리가 없겠죠. 햇빛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럼 또 하나. 그러면은 두 줄기를 빼면 양이 줄어들까요? 늘긴 늘어요. 근데 늘긴 늘어가는데 두 줄기 보면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가요? 인건비가 2배로 들죠. 유인도 2배로 해야 되고 2배, 저격도 2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인도 더 어려워 사실은. 그러면은 인건비가 거의 2배 올랐죠. 그럼 생산량이 2배 나와야 돼. 안 나오고 1.1배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까지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1.1배가 나왔는데 1.3배가 나왔던 거죠. 근데 과 사이즈가 1.3배인데 우리가 말하는 정품 사이즈는 15g인데 10g짜리가 잔뜩 나왔어요. 8, 90%가 10g짜리고 15g짜리는 1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1.3배를 따서도 한 배, 그러니까 원래 100% 딴 것보다 130%를 땄어도 실제로 돈으로 치면은 매출액은 적고 일은 꽃배기로 늘어나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더 주의점.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리려고요. 왜 사람들은 8포기를 심었을까? 왜 웬만하면 8포기 이상을 심지 않을까요? 이거는 수십 년간 사람들이 이미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수십 년 동안 야 평당 8포기 이상 심어봐야 돈이 안 돼로 이미 결정이 난 거죠. 이거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집단지성이에요. 그냥 집단지성. 사람들이 그걸 굳이 이걸 깨뜨려서 내가 한다고 하는 거는 과거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다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새로운 것이 뭐가 나왔을 때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사람은 두 줄기 뽑았지만 결론은 손해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줄기 뽑으면 어떤 점이 나쁠까요? 두 줄기 뽑았을 때 제가 문제 낸 것 중에 하나가 두 줄기를 빼게 되면은 뿌리는 하나인데 두 줄을 빼면 어떻게 해요? 흡수한 물과 증발하는 양의 균형이 잘 안 맞겠죠. 그래서 만약 강광일 때 수분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얘들이요. 그래서 노동력 감소, 노동력 증가. 그러면 우리가 이득 보는 건 뭐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묘값 하나 절약했죠. 묘값 하나. 모든 비용은 다 올라가고 오히려 돈은 적게 벌 수도 있는 상황에서 묘값만 50%가 줄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런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의외로 꽤 돼요. 의외로. 그래서 어떤 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도 좀 그러더라고. 제가 안 된다. 제가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안 한 거지. 만약에 될 것 같았으면 했지. 근데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해봐라. 근데 하나마나 뭐 몰라요. 운이 좋아서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럴 리는 거의 없고 그리고 인건비는 거의 꽃뼈 들어가고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꼽 썩은가가 이제 우리가 가면 배꼽 썩은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토마토나 파프리카나 고추 같은 작물에서 제일 큰 이제 우리가 생산량 감소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배꼽 썩은 거예요. 지금 토마토 하신 분들 배꼽 썩은 거 많이 나올까 봐 겁나고 파프리카도 역시 마찬가지고 굉장히 겁을 많이 내요. 그리고 토마토가 굉장히 그런 것도 강해요. 그 다음 모든 과체의 공통점이 배꼽 썩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배꼽 썩은 거에서 우리가 원인이 뭘까요? 광이 약하면 많이 나올까요? 광이 강해야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드렸지 공기가 건조하고 광이 강하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배꼽 썩은 거 먹는 많은 방법이 뭐예요? 광이 강하면 나오니까 뭘 하면 돼요? 광을 줄여주면 되죠. 차광을 통해서.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건조하면 나오면 됐죠. 습도를 올려주면 돼. 습도를 올려주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은 칼슘비를 더 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굶어서
그러니까 없어서 그 증상이 나온다면 주는 게 맞지만 이미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환경적 요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환경적 요인을 두 개, 건조하거나 광이 강한 것을 해결해주면은 해결된다. 여기서 근데 배꼽 구성과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광이에요? 습도예요? 광이 7, 80%, 습도가 30%, 그다음에 온도가 10% 정도. 그래서 광이 차광이 가장 배꼽성을 막아주는 좋은 방법.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차광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 배꼽성을 막아주는데 그게 가장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격을 하면은 많이 걸릴까요? 그렇죠. 습도가 너무 높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장마철 얘기인데요. 습도가 높으면 어때요? 증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공기 중 습도가 포화 상태가 되면은 잎에서 공기 중으로 나갈 습이 못 나가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칼슘을 식물체가 흡수 못하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흡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적게 흡수하고 적당히 흡수하지 못함으로써 바로 배꼽성과 발생하는데, 이게 강원도 지역 가면은 장마 끝나고 나면은 배꼽성과 무지하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공기 중 습도가 거의 포화 상태일 때 또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격을 많이 하면 생길까요? 저격을 많이 하면 많이 생길까요? 오히려 저격을 많이 하면 적게 생겨요. 저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1화방 보통 3월 달에 좀 1월 달, 2월 달 심어서 3화방, 4화방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보통 3월 가면 1화방 밑으로 전부 다 훑으라고 하거든. 엽수를 줄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광량이 강해짐에 따라서 수분 증산량이 너무 많아지고 물을 제대로 못 빨아 올리면은 바로 배꼽성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증산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래 잎을 제거해버려요. 이것들을. 이게 수능이 되면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은 식물체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미리 잎을 제거하라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억제제 피해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지금 억제제를 이렇게 보면 생육이 이게 키가 못 크고요. 잎도 보면 쪼글쪼글해요. 그 다음에 잎이 진하고. 그럼 뿌리는 좋을까요? 뿌리도 안 좋아. 왜냐면은 억제제라는 거는 생장점만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뿌리 발달도 억제되거든요. 그래서 억제가 되는데,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나 딸기를 육류할 때, 특히 고온기 때 육류할 때는 안 칠 수가 없어요. 친다는 걸 어쩔 수 없어 쳐야 돼. 왜냐면은 요 소질이, 그러니까 안 치고 육류하려면은 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 너무 비싸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억제제를 치고 육류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럼 억제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억제제는 일단은 억제제는 우리가 트리아졸계라는 약제가 있어요. 트리아졸이라는 약이 그 계통의 약제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빛나리도 있고 뭐 다른 여러 몇 가지 약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제들이 바로 이런 억제 효과를 일으킨다. 뭐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건 지베렐린 합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아졸계 약제는 지베렐린의 합성을 저해하는 약제이다. 지베렐린 합성은 뭐예요? 지베렐린 우리 배우셨죠? 옛날에 뭐예요? 식물이 성장과 관련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치면은 저거요. 저기 성장 키 큰 호르몬 있죠. 우리 저기 키 크라고 여기 애기들한테 뭐 그런 거 준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효과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지베렐린은 식물의 세포의 길이 생장과 영향이 있는 것들이란 말이거든요. 지베렐린. 그러면은 지베렐린이 없다는 얘기는 세포의 성장이 멈춘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키가 크지 못하고 그런 억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트리아졸에 의한 계통의 약제에 의한 성장 억제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뭘 뿌려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지베렐린 뿌리면 효과가 있겠죠. 지베렐린 뿌리면 효과가 있죠. 분명히. 왜냐면은 지금 스스로 토마토나 오이, 딸기가 지베렐린 합성 못해서 억제됐단 말이에요. 내가 그럼 인공 지베렐린을 뿌려주게 되면은 식물체가 흡수함으로써 회복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 회복에 도움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요소비료나 아미노산비료를 뿌려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 과학적 근거가 없죠. 뭐 사람들 뿌린 사람도 있는데 저건 이해가 안 가요. 야, 세포가 지베렐린이 없어서 성장을 멈췄는데 거기다가 질산태질수, 질소질 뿌려주면 왜 효과가 있어? 그 과학적 근거가 없죠. 근데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적 근거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 맞고 이론적으로 바로 실제로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어제 저희 후배가 와서 뭐 박사 논문 쓴다고 저한테 상담하고 갔는데, 뭐 어떤 논문 찾아와서 이런 거 쳤더니 뭐 식물의 그 유도 저항성이 좋아졌다 뭐 이런 논문들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아요. 유도 저항성이 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하는 건 포장해서 실험할 건데 포장해서 그게 과연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논문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됐는데 왜 이거에 대한 식물에 대한 그 약재들이 왜 안 나왔을까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결론은 이론으로 말해도 실제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안 맞는 상태에서 비익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설사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게 아니라 다른 우리가 모르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 억제제는 토마토, 오이, 딸기 이런 육묘기 때 사용을 하는데 바로 지베릴린 합성을 저희해서 길이 성장을 멈추게 하고 뿌리 성장도 안 좋게 하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좀 도움이 주는 방법은 지베릴린을 살포하게 되면은 도움이 된다. 이거 갖고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서 논문들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은 지베릴린 효과가 있긴 있어요. 효과가 탁월하게 있긴 있어요. 이것들요. 그 다음에 저희가 TSWB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헥사코나졸이라는 약제도 트리아족의 약제고요. 이것도 지금 생육이 억제돼서 거의 한 달 동안 이 사람은 묘가 본 게 아니라 여기 여쭤볼게요. 트리아족의 약제를 옆면 살포하는 게 더 치명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관주하는 게 더 치명적일까요? 관주하는 게 치명적이에요. 지금 요게 지금 관주한 거. 헥사코나졸을 갖다가 지하부에 관주를 했는데요. 한 3주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묘는 봤을 때 억제제를 세게 맞은 묘는 아니에요. 이파리 색깔이 있는 거 봤을 때 그래 정상에 속하는 건데 한 달 동안 멈춰 있다는 거죠. 왜 멈춰 있냐? 그리고 이파리는 지금 뿌리 발달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이게 뽑으면 쭉쭉 뽑혀야겠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헥사코나졸이라는 트리아졸계 약제에 의해서 온 이런 생육 억제 효과들이다. 그래서 이게 이 피해가 여기는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이 피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억제제 피해가 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받느냐? 한 5%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95%인데 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괜찮느냐?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도 피해는 있어. 그렇지만 다른 부가적인 효과, 키가 좀 작다든가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고요. 한 진짜 100명 있으면은 한 6, 70명 정도는 그냥 뭐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 한 30%는 아씨 한 2, 3주 늦어지면 돈으로 치면은 그것도 몇천만 원 손해 보거든요. 그러고 뭐 한 10% 정도는 거의 3, 4방 정도가 거의 억제받아갖고 뭐 3,000평 기준으로 치게 되면은 한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손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 피해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은 육묘장에서 온 피해도 있고 내가 와서 뿌린 피해도 있는데 사실 육묘장에서 오는 피해를 아까 말한 70%그 사람은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줄이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육묘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묘장이 우리나라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묘들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은 그 온실이 좋다고 하면 억제제를 그렇게 많이 안 쳐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온실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가 보면은 저기 21세기부터 저 15세기까지 뭐 15세기도 그렇다. 10세기까지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시드론에는 21세기 네덜란드를 뛰어넘는 온실부터 1980년에 있는 온실까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온실 특히 육묘산화 같은 경우는 거의 90년대 중반에 멈춰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들요. 또 억제제 피해는 의외로 모두한테 나타나는데 그 모두에 나타나는 것이 허용 범위에 있느냐 아니면 피해가 좀 있느냐 아주 극심한 피해가 있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예요. 그래서 트리아졸계 피해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런 경우는 감내할 수 있는 피해인데도 불구하고 화방이 꽃이 제대로 안 나오는 피해도 있어요. 이렇게 꽃이 안 나오는 피해도 있고 사이토키닌 피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의 피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착화제 피해가 있는데 착화제 피해는 그 옥신 호르몬이거든요. 옥신 호르몬은 이사디 제초제와 유사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옥신 호르몬 안에 이사디도 제초제도 있고 토마토톤이라고 하는 착화제 호르몬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토마토톤이라는 거는 뭐 이런 착화제는 법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 호르몬들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볼게요. 정확한 농도로 뿌리면 약해야 날까 안 날까요? 나을 수 있죠. 맞아. 잘 해보셔서 많이 아시네요. 나요. 정확한 농도로 뿌려도 나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정확한 농도로 뿌리면 어때요? 피해가 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제대로 방법. 이 사람은 지금 보면은 어디다 뿌리고 있어요? 생장점에 직접 때리고 있죠. 아마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 동네 분이라. 아시는 형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생장점 뿌리고 있죠. 이분이 피해가 막 세대 와도 자기는 정장으로 뿌렸는데 왜 피해가 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약계사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뿌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은 사진을 딱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왜 뿌렸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편하려고 뿌렸죠. 편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 뭐예요? 정확하지 않은 방법을 뿌린 거죠. 얘들요. 그 다음에 올해 지금 8, 9월 달이 고온이었죠. 착과제 피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올해? 엄청 심하게 왔어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전화 오면은 8월 달, 9월 달에 8월 말 특히 8월 달에 같은 경우에는 착과제를 제가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착과가 안 돼도 뿌리지 말라. 왜 착과제 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고온으로 생육이 약해져서 착과가 안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착과시켜버리면은 호르몬 장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착과를 안 시키면은 다음 화방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호르몬 장애가 나오면은 다음 화방도 제대로 안 나올 거나 다다음 화방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안전하게 하는 낫지 무리하게 착과시킬 필요가 없다. 그럼 뭐예요? 호르몬 피해가 나는 이유는 농도의 원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농도가 정확한 농도를 뿌려도 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방법과 고온 장애 또는 저온 장애 아니면 광합성 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일을 많이 달면 어떻게 될까요? 세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그때 뿌리게 되면은 약해가 굉장히 잘 나온다 이거 얘기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충에 대해서 곰팡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병충해 진단에서 쭉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